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남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한시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해서 알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남포 현감을 지낸 사람의 한시를 얘기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포 현감을 지낸 인물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다 합치면 아마도 한 몇백 명 정도는 될 거고 어쩌면 한 1000단위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남포 현감을 지냈는데 그 남포 현감이 쓴 시로 남아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또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고 대체로 이제 적은 작품들만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문화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쪽이 충청 수영이 있는 지역이라서 되게 무관들이 좀 많이 좀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이 희암 채팽윤, 조선 후기의 희암 채팽윤이란 인물은 약 한 200수 가량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200수 정도의 시를 남긴 그 남포 현감은 제가 보기로는 한 명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 더 이 정도 남긴 작가는 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신은 할 수가 없는 게 혹시 또 새로운 문헌이 또 나와서 또 200수 이상 남긴 작가가 나올지 그건 또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암 채팽윤이 남포 현감 재짓기에 쓴 시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남포 현감의 한시를 살펴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남포 현감의 한시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목차로 먼저 채팽윤이란 인물의 생애를 알아보고 다음에 채팽윤과 남포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한시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남포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역이 남포 현감이 근무했던 관아입니다. 관청이고 요 위에 있는 요 산이 바로 옥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산이 성주산이고 여기 이렇게 뭐 집처럼 보이는 요 건물이 백운사라고 합니다. 네, 백운사이고요. 채팽윤이 바로 여기 와서 이제 근무를 했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조금 요즘 시대 사진으로 좀 보면요, 여기 이렇게 관아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 산이 바로 옥마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좀 클로즈업해서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옥산 아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옥산은 옥마산을 이제 줄여서 한 말이고 아문은 관아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일 텐데 요건 아마 요곳은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채팽윤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팽윤은 1669년 현종 10년에 태어났습니다. 한시를 그 문학의 역사로 구분할 때 보통 조선 전기나 후기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기를 넣게 되면 대부분 중기는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즈음을 그 전후로 한 시기를 중기로 보는데요.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한 30여 년 정도 지난 뒤이면 이제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태어났고 본관은 평강, 자는 중기, 호는 희암 또는 은화입니다. 이 채팽윤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이 신동으로 이름이 났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9살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21살, 2년 지난 뒤인 21살에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그 문과에 급제했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지긴 했는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들 합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좀 영광스럽고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야가 다양해져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 예전에는 이 문과 급제하는 것 외에는 그 전개에서 제대로 활약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고 그만큼 또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걸 21살에 문과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자, 학자로서 유명한 인물이 율곡이이, 퇴계 이황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율곡이이는 29살에 문과에 급제했고 퇴계 이황은 34살에 급제했습니다. 뭐 물론 율곡이이는 그 10대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셔서 저 금강산 가서 잠깐 뭐 승려 생활을 했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 문과에 급제한 시점이 이렇게 20대에만 합격해도 크게 성공하는 건데 20대 초반 21살에 이 문과에 급제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한 이후에도 바로 사가 독서에 선발이 됩니다. 요 사자가 임금이나 높은 분이 이렇게 내려준다, 하사한다 할 때 사자고, 이 가자가 휴가할 때 가자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려주어서 하사해서 독서하게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사가 독서 제도입니다. 관직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근무하지 말고 그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만 해라고 하는 게 바로 사가 독서 제도입니다. 이 사가 독서에 선발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 선발할 때 많으면 한 열 몇 명, 한 서너 명 이렇게 선발하고 적으면 6명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내외로 선발을 했는데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가 독서 인원에 선발된 사람이 300명 남짓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앞으로 이렇게 촉망받는 그런 인재들만 뽑아서 이렇게 독서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사가 독서에 선발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나서 일찍부터 20대 초반부터 이미 이제 앞으로 전개에서 크게 활약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선 시대가 바로 당쟁이 좀 있었던 시대잖아요. 뭐 다 아실 텐데 당파는 원래 동인 서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동서로 갈라졌다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인이 또 대북, 소북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대북파가 정권을 잡았던 시점이 바로 광해군 때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폐모 살제를 하고 그 어머니를 폐위하고 아우를 이렇게 죽이는 영창대군인 아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은 우리가 광해군의 그 등거리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명나라를 좀 사대하고 있던 입장에서 그 새롭게 등극하고 있는 그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이 후금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외교를 좀 펼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좋지 않게 봤던 이렇게 서인 정권 쪽 또 서인과 남인 일부가 연합한 그런 정권에 의해서 이 광해군과 그 당시 대북 정권을 이렇게 몰아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1623년에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 형성되는데 서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합해서 같이 잘 진행이 되다가 점점 이 서인과 남인이 이제 점점 격화되고 서로 이제 다투기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서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서인과 남인 세력이 이제 계속 서로 이제 반목하는 정권을 한번 잡았다가 놓쳤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또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서인 쪽에서 높이는 인물이 바로 율곡이이와 우계성운입니다. 그 율곡이이는 당파에 깊게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깊게 관여하진 않았다곤 하지만 사실은 막판에 가면 관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율곡이이는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서인 정권, 서인 세력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 다 이 율곡 이이를 모셨거나 스승으로 모셨거나 아니면 스승의 스승이거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거나 스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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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이거나 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는 이 정치의 이 당파 계열하고 이 항맥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개 이 서인 쪽 계열이 율곡 이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또 남인이나 북인 쪽 계열이 퇴계 이황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1689년에 그 문과에 합격한 그 해인데요. 이이와 성혼을 문묘 제사에서 제거한다, 철거한다, 제외한다라고 주장한 이현령의 상소에 그 채팽윤이 성균관 요생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인 쪽 입장에서는 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이 율곡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제사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철거한다, 이 위패를 철거해서 빼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 이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이름 올린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당연히. 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5년 뒤에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26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인데요. 이 26살인 1694년에 홍문록 선발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 홍문록이라고 하는 건 홍문관 관원이 되는데 관원으로 선발하기 위한 인선 기록입니다. 여기 이름이 올라가야 이 홍문관 관원으로 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삭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홍문관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홍문관은 그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왕의 자문을 구한다고 자문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을 짓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원이라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글을 정말 잘 읽고 잘 짓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는 그 부서이고, 나중에 정승이나 판서가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홍문관을 거친 뒤에 정승이나 판서로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직 중에 요직인데 바로 여기서 이름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남인 쪽에 속해 있던 채팽윤은 이후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해서 10여 년간 관직을 받지 못한 채로 서울에서 야인으로 생활을 합니다. 고향이 요 보령 홍주 일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으로 하면 행정구역으로 하면 정확한 행정구역은 부모님이 홍주 쪽에 계셨는데, 그래서 연간 1년에 몇 번씩, 많으면 한 서너 번씩 계속 이렇게 홍주, 보령 이쪽 일대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좋지 않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혹시나 또 계속 어쩌면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임명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이제 했고, 그리고 10년이 좀 지난 뒤에도 관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관직을 받더라도 외직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 채팽윤의 외직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면 38세, 26살의 홍문록에서 이제 삭제가 됐다고 했었는데 12년 뒤에야 처음으로 남포 현감에 임명이 됩니다. 이게 첫 외직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남포 현감으로 2년 동안 재직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 재직했으니까 그만두었을 때 40살인데, 그럼 40살부터 50세까지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또 야인으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야인으로 활동한 뒤에 서천 군수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54세에 양양 부사에 임명이 되고, 그리고 57세에 무주 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직으로는 들어가질 못하고 이게 외직을 이렇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19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 좋을 사람의 인생이 계속 안 좋다는 법은 좀 없는지, 이렇게 외직을 전전하던 중에 1728년, 즉 60세에 우부승지로 임명이 되면서 내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랜 이제 외직 생활을 하고 야인 생활을 하던 걸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중앙 정계로 들어가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60세에 우부승지, 대사관 승지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인 61세에는 도승지 그리고 형조 참판의 지위에 오릅니다. 이 참판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차관급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듬해인 62세에는 병조 참판 겸 동지 의금부사에 임명이 되고 그 이듬해인 63세에 결국 별세를 하게 됩니다. 천재 중에 천재로 이름이 나서 신동으로 이름이 났고 21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가 독서까지 할 정도로 20대 초반에 이미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그런 인물이 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야인 생활을 길게 하고 또 외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이 60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내직으로 중앙정계에서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겨우 2, 3년밖에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았던 그런 좀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팽윤과 남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남포 현감으로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 희암집 권십에 보면 이 시의 제목입니다. 제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남포 현감이 된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이다. 큰형님도 마침 결성 현감으로 계셨는데 보령은 나의 고향이다. 바로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그 채팽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령 지역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성 지역도 바로 요 홍주, 요 보령, 요 인근 지역이거든요. 네, 부모님도 요 홍주 지역에 계셨고요. 또 보령이 본래 이제 고향이고 또 인근 지역, 정확히 하면 지금의 홍성 쪽에 계신 부모님을 또 자주 찾아뵐 수 있고 또 큰형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직으로서 남포 현감은 채팽윤에게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포로 오는 과정을 보면 1706년 5월 25일에 남포 현감에 제수가 됩니다. 그 6월 17일에 그 8일 지난 6월 8일이 아니죠. 근데 약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20여일 지난 뒤에 그 임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8일 지난 6월 25일에 숙종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서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남포 관아에 오르면서 남포 현감으로서의 직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네, 바로 요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요 희암집 권십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금 흐리게 돼 있는데요. 5월 25일에 요 남포 제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 5월 25일에 남포 현감으로 제수되었다. 제수됐다는 말은 임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 뒤에 또 6월 17일에 이제 궁에 들어가서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희암집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네. 네, 남포 현감 재직 기간 및 창작 활동을 보면 1706년 7월 3일에 남포 이제 관아에 오르면서 현감직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708년 5월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 한 2년 동안 재직을 했고 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약 한 200수 가량의 한시를 남깁니다. 네, 그러면 한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목민관의 삶과 비판적 현실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채팽윤의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관으로서 내가 이제 목민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쓴 시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철저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읊은 시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틀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팽윤은 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였고 또 부모님이 계신 홍주, 보령 일대를 자주 왕래합니다. 많을 땐 서너 번씩 왕래를 했고요. 38살에 남포 현감으로 부임했지만 지방관의 직위를 처음 맡아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껏 평생 궁궐에서만 논이었기에 외직 관원의 일은 조금도 엿보지 못했네 라는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서울에 있는 궁궐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외직 관원의 일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외직 관원으로 지금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아마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온 고향 남포는 당연히 포근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책임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근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정신없이 바쁜 곳,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최팽윤의 남포 현감 재짓기 시에는 남포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그 책임감을 드러낸 작품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옥산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산의 관아인데요. 이 옥산은 뭐 남포 지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포 관아에서 호남 순찰사 홍영공께 삼가 붙이다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두 수로 이루어진 시 중에 두 번째 시입니다. 네, 종일 공문서 속에서 정신없이 지냈건만 또 방울 소리로 인해 한가할 틈이 없네. 민중 고난을 진달하려 해도 가명문은 높고 가을 추수를 증엄하려 해도 아전들이 간사하다네. 어부집에 사람이 없으니 푸른 바다는 텅 비었고 화전은 농사에 방해되니 온통 황량한 산뿐이라오. 아내와 아들이 집에서 즐겁다 애써 말하면서도 돌아올 줄 모르고 오래 머문다며 나를 타박하네. 네, 첫 번째 제 1구와 제 2구에서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계속 울려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 알리기 위한 방울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뭐 잠깐 좀 쉴 여유도 좀 없는,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민중들의 이 고난, 고통이 눈에 자꾸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충청 가명, 지금으로 치면 그 도지사가 있는 곳, 이때는 이제 관찰사라고 했는데요. 이 관찰사가 있는 더 상급 기관에 이걸 알리려고 해도 알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가을에 추수가 잘 될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도 이 아전들이 뭐 간사하다라고 한 말로 봐서는 아전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공무원, 저도 뭐 공무원이긴 한데요. 그 늘공어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늘공은 늘상 공무원이고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하던데요. 그 늘상 공무원은 그냥 계속 그 직위에 있으면서 계속 그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어쩌다 공무원인 어공은 교체되는, 수시로 교체되는 사람을 얘기할 텐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서 우리가 투표로 여기 뭐 군수, 시장, 도지사를 뽑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남포 보통 현감이 2년 뭐 혹은 3년 정도 근무하면 이제 바뀌거든요. 또 물론 이제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뭐 한 번 정도 연장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도 보통 2, 3년 되면 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전들은 늘공일 거고요. 이 새로운 현감 이 최팽윤은 어공일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전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현감을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길들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꼭 길들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적당히 따라주고 이 의욕이 넘쳤던 이 신임 그 현감의 말을 다 따라주다가는 어쩌면 좀 너무 많이 뭐 일을 해야 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따라주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을쯤 이 수확량이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도 아전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건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남포 지역의 이제 어업과 농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어부집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푸른 바다는 텅 비었다. 이 말은 이 다음 시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당시에 돌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구에 사람이 없는,
그 어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다가 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화전을 해서 이 산 중턱에 이제 불을 이렇게 질러서 거기 좀 새롭게 이렇게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은 불대로 지르고 농사는 농사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산은 다 황량해져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농업과 어업이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도 퇴근을 못 해요. 본인도 빨리 하고 싶을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아내와 아들은 왜 돌아올 줄 모르고 오래 머무냐? 왜 퇴근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날 타박하고 이제 핀잔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내와 아들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 남포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빨리 남편 그리고 그 아빠가 빨리 와서 이 세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고 이러고 싶은데 지금 퇴근할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집에서 즐겁다고 애써 말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막 핀잔을 주는, 늦게 온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좀 해학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감직 소행의 고됨과 아울러 또 남포 지역 어업과 농업의 현실을 비판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는 옥산 8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산은 역시 옥마산을 줄인 말이고 여기서 이 옥마산을 줄인 이 말은 남포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병패라는 제목이고요. 희재, 장난삼아 짓다, 장난삼아 쓰다라는 말이고 이 객사 병은 이 객사에 있는 병풍을 뜻합니다. 그래서 옥산의 8가지 병패를 장난삼아 객사 병풍에 짓다, 쓰다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8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수의 시를 시는 8수인데 제목은 또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시를 이제 연작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러 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형태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편의 시로 그 8가지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한 편의 시에 그런 많은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면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자꾸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 전환하려면 그 전환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문학적 어떤 수사법이나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고 또 공력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 8편을 지어서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 놓으면 각각 한 편의 시 속에 한 가지씩 독립된 내용들을 담고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8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8가지를 다 살펴보진 않고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림병이 오래되어 포구는 집마다 비었으니 관청 아전이 전복 징수하러 산속까지 오네. 현감이 앉아서 창생의 기대를 저버렸으니 3번 가명에 알려도 효험을 보지 못했다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에 돌림병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 중에서도 뭐 다른 곳으로 뭐 이동을 했거나 뭐 이런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마다 비어 있는 상태고, 근데 상급 관청의 그 아전이 그래도 해산물을 징수하러 옵니다. 그런데 포구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산에까지 올라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이 전복을 징수하겠다고 강제로 징수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억울할 텐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이 채팽윤 이 현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채팽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니까 이 상급 기관인 충청 가명에 좀 유예를 해달라 아니면 좀 대폭 줄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장계를 올렸을 뭐 내용을 올렸을 것 같은데 3번이나 가명에 알려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 현감이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현감이 앉아서 창생의 기대를 저버렸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부끄러워하고 좀 본인의 막 책임감을 막 크게 느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병 때문에 포구에 사람이 없어지자 상급 관원이 산소까지 와서 해산물을 징수하는 병폐를 읊었습니다. 그 채팽윤의 목민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백운산 암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백운산의 연석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연석은 벼루 연자의 돌석자인데요. 벼루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그 참고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백운암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짧은데 그 시 앞에 짤막한 서문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짤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요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운암 왼쪽 산골짜기에 연석이 생산되어 수령이 해마다 두세 차례씩 깎아내니 사찰 승려들이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였다. 내가 여기 오면서 하인들을 모두 물리쳐서 단지 한가한 사람이 놀러온 듯 산수 구경만 하려 하였고 승려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승려들에게 내가 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끝내 숨길 수가 없었다. 백운암 안 승려들이 시끌벅적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수령이 연석구를 살피러 왔다 라고 하니 내가 어렴풋이 듣고 웃고는 왼쪽 골짜기를 지나 백보쯤 되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승려들 입장에서는 현감이 온다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연석 채굴하라고 또 독촉하러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도 자주 그렇게 하니까. 네, 해마다 두세 차례씩 이렇게 깎아낸다라고 하는데 이 수령도 현감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이 상급 기관하고 여러 곳에서 자꾸 빨리 채석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라라고 이제 공문서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걸 텐데 승려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고역인 거죠. 그걸 너무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적당히 이제 산수 구경하고 그냥 상황이 어떤가 하면 적당히 살피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미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현감이 온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벌써 막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들리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을 보면요. 백운산 암석에 화초가 자라는데 푸른 벼랑 깎아내어 절반이나 꺾였네. 병든 현감 멈추게 하려 해도 나약한 아전들이 겁내니 상급 관청의 공문서가 사방에서 온다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감이 당연히 그냥 더 이상 이 돌을 채굴해 가는 걸 채석해 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아마 이전에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전 현감이라고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전 현감이 그런 걸 시도했다가 뭔가 불이익 상급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늘공인 이 아전들이 또 우리 새로운 신임 또 현감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좀 겁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급 관청에서 백운산 돌, 연석을 마구 채취해가는 병폐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현감으로서 이를 멈추게 하려는 데에서 역시 목민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나눠드린 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좀 오기 전에 사실 다른 작품으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네. 네, 서남쪽 한 쌍섬은 온통 부드러운 대나무 밭이니 역마다 공문서 보내 서로 화살대 징수하느라 바쁘네. 이제 가명 관원이 호남으로 가니 일백전으로 겨우 열매 남짓 산다오. 이 남포 지역이 이 전죽이라고 해서 화살대 만드는 또 대나무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요 일대가 요 서해안 요 남포를 중심으로 한 요 서해안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또 관청에서 또 빨리 화살 만들어야 되니까 또 제공하라라고 또 공문서를 보낸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한바탕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남은 게 얼마 없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수요에 비해서 물건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겨우 100전으로 겨우 10개 정도밖에 못 사는 지금 이런 일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남포 일대 화살대를 전죽을 여러 곳에서 많은 수량을 징수해 가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정작 현지인들이 비싼 값으로 사는 현실을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상급 기관의 관점과 이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본인은 남포 현감으로 있으면서 정말 잘 이렇게 좀 통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상급 기관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 고을들이 자꾸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책임 의식을 통감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옥산 잡시 제병. 네, 옥산에서 지은 여러 가지 시인데 역시 병풍에 짓다, 병풍에 쓰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기서도 옥산은 당연히 남포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도 한 20몇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몇 작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의 제목하에 이제 여러 작품, 여러 시들을 모아 엮은 연작시입니다. 제 1수입니다. 백성들을 자식처럼 잘못 사랑하여 아이가 교만해져 꾸짖음 받지 않으려는 듯하네. 관아에서 채찍질을 멈추니 미납한 세금 어이일이 많은가. 원래 통치라는 건 관대할 때는 관대하게 하고 또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관대함과 엄격함의 중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향 인근 지역인 남포로 현감이 돼서 온 채팽윤 입장에서는 관대하게 통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을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좀 뭐라고 이렇게 좀 응응대도 웬만하면 좀 봐주는 식으로 이번에 좀 수확량이 적어서 세금을 많이 못 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번에 좀 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꼭 잘 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관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오냐 흔히 말하면 이거 오냐오냐 이렇게 좀 한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잘못 이렇게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교만해져서 꾸짖음 받지 않으려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당연히 혼내고 채찍질하고 당연히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다 보니까 세금을 계속 안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납한 세금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관대한 통치 방식이 가져온 지역민들의 나쁜 습관을 지금 읊은 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일이 이제 많아지면서 관아에 밀린 세금이 많아진 현실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다음에 있는 참조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해루 설 백일장이라고 해서 망해루에서 백일장을 열다, 개설하다 이런 말인데요. 망해루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의 영보정 있는 그 오천성이 있는데 그 일대에 있었다고 하는 그 누각인데요. 제 이름을 망해루라고 한 걸로 봐서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그런 전망이 좋은 곳에 그런 곳에 누각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 아래 젊은이는 나이 20살 이런 일 들어는 봤어도 보는 건 처음이라 하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백일장 연거를 말합니다. 아까 좀 문화 원장님하고 얘기해봤지만 무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백일장을 열어서 이렇게 문풍을 진작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채팽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고 21살의 나이, 매우 어리고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아주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글 짓고 글 판정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바로 이 남포 지역에서 이렇게 펼쳐서 진행을 해서 이 문풍을 진장시키려고 했던, 인재를 육성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젊은 사람이 바로 들어는 봤어도 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전엔 이런 일을 잘 시행하지 않았었던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요, 대낮에 자주 과시장을 여니, 이 과시장은 과거 시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백일장입니다. 초나라처럼 인재 부족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2, 3년 동안 과거 합격자가 적적하단 말인가. 이렇게 과시장을 자주 열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 잘 본 사람들한테는 지금으로 치면 뭐 장학금 같은 성격의 이렇게 뭐 상금도 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한 2, 3년 했으면 이제 인재가 꽤 많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더 상급 기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공식 뭐 진사, 뭐 생원시 혹은 문과 이런 데 이제 급제한 사람이 좀 나올 법한데 왜 나오지 않고 있느냐? 왜 이렇게 과거 합격자가 적적하냐? 왜 안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을 통해 지역민의 문풍을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시입니다. 백성 풍속 가난해도 소송을 좋아하니 시끄러운 싸움 소리 어느 때나 멈출까. 엽전 새잎과 한 말 곡식 가지고도 염치 없이 관아에 소송하러 온다네. 네, 엽전 새잎 뭐 한 말 정도 곡식이면 충분히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합의하에 얼마든지 그 좀 해서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좀 해결을 할 법한데 뭐만 일만 있으면은 찾아와서 관아에 찾아와서 막 하소연하면서 소송을 거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건데요. 이런 모습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싸움 소리 어느 때나 멈출까, 좀 제발 좀 그만 싸우고 좀 이제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의식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잘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주민들의 풍습을 좀 냉소적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냉소적 어조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만큼 애정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서로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만들고 싶은데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19수인데요. 백성들이 관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토호 세력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네. 뚝방을 나란히 쓰면서 번번이 관계를 독점하고 또 우물을 같이 쓰면서 홀로 세금을 미납하네. 이 당시에 좀 토호 세력과 그 지역에서 좀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뚝방을 나란히 쓴다. 이 안에 뚝방은 물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농사 지을 때 끌어오는 용도로 썼을 텐데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농사 잘못하면 못 지을 수도 있고, 농사 짓는 물을 우리 집은 갖다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물도 다 공용으로 쓰는 건데 누구는 세금을 미납하고 있고 누구는 세금을 내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그 관아에서 제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토호 세력가를 함부로 제지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관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토호 세력가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포 지역 토호 세력이 공룡의 뚝방과 우물을 독점하거나 세금을 미납하는데도 지방 정부가 제재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관청보다 이들을 두려워하는 현실을 좀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해산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안 갯벌에 어사를 엮었으니 어살마다 권세가가 합병하였네. 물고기 새우가 시장에만 가득하고 관아문에 들어오는 걸 못 봤다오. 역시 그 토호 세력가의 그 권세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토호 세력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살 그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이 어사를 이게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판매에 대한 것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권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판매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시장에는 새우나 물고기 같은 것이 가득한데 정작 이런 것들을 지방 그 현감 그 관아에서 그 제지를 못하니까 관아는 오히려 패싱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아 문에 이런 해산물 물고기나 새우가 들어오는 거를 못 볼 정도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장악하고 알아서 그냥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세가가 해산물 잡이를 위한 갯벌의 어사를 석권하고 있으며 그 판매 과정까지 장악을 해서 수확물이 관청에도 유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채팽유는 목민관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포 지역의 민풍과 병폐를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을 합니다. 또 이런 비판 의식을 단영의 시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또 이게 옥산 팔패 희재 객사 병이라는 작품이나 아니면 옥산 잡시 재병과 같이 이런 작품과 같이 단영의 연작을 통해서 간결하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좀 들으시면 마치 우리 고장에 무슨 나쁜 일만 안 좋은 사람들만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채팽유는 본인 고향 일대로 왔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정말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좋은 점들 잘 되고 있는 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유지하고 계승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 좋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안 좋은 것들을 좀 도려내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고 싶었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지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정감의 진솔한 수레라는 주제로 엮은 이제 한시 내용들입니다. 그 채팽유는 남포 현감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 의식을 드러낸 작품을 많이 창작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 정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개인 정감을 시로 표현하는 데 영향을 끼친 부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벗들, 또 한 명은 아내 한씨, 또 한 명은 아들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채팽윤에게 보령 일대는 고향이었지만 오랜 기간 서울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채팽윤은 서울에서 맺은 벗들을 늘 그리워합니다. 채팽윤은 10여 명의 제자를 위해 서울 집 벽면 동쪽에 시 짓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단을 세우고 이를 동벽단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이 동벽단 구성원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지금 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리운 마음을 시로 표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채팽윤이 남포 현감으로 부임한 그해 11월, 7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4개월 뒤인 11월에 부인 한씨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채팽윤은 그 부인 한씨와의 사이에 원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형님의 아들인 응동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응동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사망한 부인의 빈 자리가 채팽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해 잠시 인근 지역을 다녀올 때에도 이 아들 걱정에 노심초사를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채팽윤의 남포 현감 재직기 시에 서울 벗들에 대한 그리움, 또 죽은 아내로 인한 상실감과 고독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연민과 애끓는 부성애 등의 감정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시의 제목인데요. 네, 아들 응동이 밤에 울기에 그리운 사람이 있는지를 물으니 좌우라고 하였다. 마침내 생각사자, 이 생각사자는 그립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립다라는 의미의 이 사자를 운자로 삼아서 좌우, 즉 권침이란 인물인데요. 이 좌우에게 붙여 보여주고 또 시를 더 느려지어서 셋으로 나누어 방서, 즉 권덕익이라는 사람과 또 영백,
즉 오광훈이라는 사람에게 붙이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먼저 권침에게 붙인 시입니다. 한밤중 어린 아들이 울기에 놀라 불러서 누가 그립냐고 물으니 동벽단 사람 누군들 사랑하지 않으랴만 상사가 가장 그립다고 하였네. 멀리 떨어진 뒤로 가을 다하니 다시 만날 기약 어긋나 버렸네. 아이 마음은 꾸밈없이 순수한 법 이 시를 써서 그대에게 알리노라. 네. 네, 아이가 밤에 울면서 권침을 찾았던 일, 또 아이가 동벽단 구성원 중에서도 권침을 가장 그리워한다고 한 말, 그리고 권침과 다시 만나기 어려운 아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덕익에게 붙인 시입니다. 글지어 서울의 소식 알리니 어느 때나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 문득 기러기가 다 지나간 것을 보니 왕명이 더딘 게 몹시 부끄럽네. 파도소리 침범하여 잠 못 이루고 비올기미 속에 그리움만 맺혔다오. 10년 동안 기위했던 그곳 이렇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으랴. 근데 여기서 왕명이 더딘 게 몹시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지방관으로 내려와 있지만 늘 다시 중앙 내직으로 부를 왕명으로 나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러주질 않으니까 서울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또 보니 부름을 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아직 뭐 덕이 부족하거나 아직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마 이렇게 좀 부끄럽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덕익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또 중앙정부의 소환 소식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 가슴속에 맺힌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 오광훈에게 붙인 시입니다. 이 오광훈이란 인물도 조선 후기에 시로 아주 매우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푸른 바다에 외로운 배 떠가는 저녁, 황량한 성에 낙엽 지는 이때, 관청 집무실은 몹시 적막한데 옷 같은 그대 얼굴이 넌지시 생각나네. 현감되어 백리 고을에 머무르니 휘장친 곳은 겨울이 다가왔네. 지금껏 강독 모임 열었던 그곳, 비바람에 꿈에서도 뒤숭숭하다오. 지금껏 강독 모임 열었던 그곳이 바로 그 동벽단을 말합니다. 그 동벽단, 그 시단을 만들어서 동벽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겨울 무렵, 겨울이 다가올 무렵에 그 오광훈에 대한 그리움과 아울러 함께 강학했던 서울 동벽단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서울에서 함께 했었던 친구들과 이제 헤어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내가 죽은 것으로 인해 이제 지은 시인데요. 7감은 7가지 사물을 보고서 느껴서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 제비와 관련된 시인데요. 이게 사물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감정을 이제 기술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춘사일, 추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사일이 되면 제비가 왔다가 추사일이 되면 제비가 돌아간다라고 해서 제비와 관련된 일화, 그와 관련된 그 시를 쓸 때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 사일이 되고 보니 그윽한 저마의 제비가 돌아왔네. 따스한 바람 맞으며 교태롭게 함께 지저귀고 맑게 갯날 즐겁게 쌍쌍이 날아다니네. 왔다 갔다 하며 서로 둥지를 보수하고 나란히 날다가 돌연 휘장에 들어가네. 이내 인생 새만도 못하니 적막함 속에 누구를 의지하리요. 이 새들은 서로 쌍쌍이 다니잖아요. 같이 늘 다닙니다. 같이. 그런데 아내 잃은 나는 혼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아내를 잃은 내 마음을 저 쌍쌍이 날아다니는 제비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내 인생 새만도 못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비라는 사물을 소재로 하고 짝을 지어 다니는 제비와 저 짝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견주어서 외로운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을 맞이합니다. 10월 14일은 곧 나의 초도일이다 라고 해서 생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감회가 일어나는 중에 또 비를 마주하다. 마침 비가 내렸나 봐요. 감개가 막 일어나는데, 이것도 좀 슬픈 시인데요. 일찍이 문생들이 주는 축소의 술을 받았고, 이 축소라는 거는 그 장소를 기원하는, 축원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권하는 큰 술잔을 웃으며 보았지. 어린 아들 생일 맞이한 이내 감회를 어찌 알겠는가. 울리는 빗소리에 온종일 슬픔이 더해 지누나. 낙엽진 저녁사는 굽은 폭우에 임하였고 적막함 속 찬 호각 소리가 쇠잔한 성각키에 울려 퍼지네. 가련하게도 빈 누각에 밥 가져다 주는 사람 없으니 이내 회포 오히려 대자리 위 달만이 알아주리라. 요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요, 옛날에 그 내 문화생들, 그 동벽단 구성원들을 말하는데요. 그 동벽단 구성원들이 생일날 술을 이렇게 오래 사세요라고 하면서 술을 이렇게 주고, 또 아내와 아이도 또 술을 또 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바로 내 문화생들, 동벽단 구성원들, 그리고 내 아내, 내 아이와 함께하는 바로 즐거운 그런 생일이었습니다. 여기 웃을 소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웃을 소자가 바로 그 즐겁던 과거의 그 생일을 잘 보여주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아이밖에 지금 없어요. 동벽단 구성원도 없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렇게 생일 맞이하고 있는 내 마음을 좀 어찌 알겠는가, 이 어린 아이가. 네. 그리고 온통 빗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슬픔만 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람이라고는 또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 거의 뭐 없고 다 뭐 낙엽진 저녁 산에 굽은 폭우가 임하였고 적막함 속 뭐 호각 소리만 이렇게 들려오고 쓸쓸하게 들려오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없는, 그 공허한 느낌이 들고 쓸쓸한 느낌이 들겠죠. 아내가 있었다면 밥을 가져다 줄 텐데 아내가 없다 보니까 밥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저 하늘에 뜬 달만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벗들과 함께한 즐거운 과거의 생일, 어린 아들과 둘만 있는 쓸쓸한 현재의 생일, 이 둘을 대비시켜서 이 고독과 비애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이제 그리움과 원망의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이 채팽윤이 그 제천 지역에 그 충청도 지역의 시험관이 돼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남포에서 그 제천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일정이 꽤 길 텐데, 그 갔다 오는 와중에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거든요. 아이가 아비에게 의지하길 엄마처럼 하는데 듣기로 가을 추위에 건강한 날이 드물다네. 당신은 저승에서 아들을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3일 밤을 잠 못 자고 돌아간다오. 굉장히 슬프죠. 네. 아내가 있었으면 아이가 아플 때 아내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들은 아프다고 하고 아내는 없고 나는 지금 가서 지금 일을 한다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너무 막 급하니까 막 마음이 좋지 않아서 3일 밤 잠 못 자고 지금 막 빨리 막 말 달려서 오고 있는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좀 원망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이 되어 제천에 다녀오는 도중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쓴 작품인데요. 후반부는 아내에 대한 상실감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가 복합되어 있음을 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좀 긴 작품의 시인데요. 아내가 죽은 뒤에 바로 좀 장례 절차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좀 다시 가려고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또 아프고 또 애도 아프다고 하고 또 일도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를 못하다가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아내 묘소에 가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아들이 안 떨어지려고 해요.
엄마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아빠를 이제 엄마처럼 거의 생각을 하는 수준이라서 아빠 품에 늘 안겨서 떨어지질 않으면서 아들이 막 삐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달래고 또 왜 가는지 설명하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에 남포현 집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면서 응동과 이별하며 남겨주다. 왜 서울로 가냐면 아내의 묘소가 경기도 양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포에서 양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겠습니다. 내 아이 품 안을 떠나지 못하더니 오늘은 혼자 무릎을 내려오네. 애써 말을 남기려 하는데 시작도 전에 마음속은 이미 오열이라오. 엄마 지금 묘소에 다녀오겠다. 장례 절차 좀 마무리 지으러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니까 애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품 안을 떠나지 않더니 오늘은 혼자 무릎을 그냥 막 내려오는, 삐져가지고. 그래서 아이한테 뭐 이런저런 사정에 대한 말을 남기려고 하는데 말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막 오열하고 있는, 너무 슬픈 거죠. 경성 서곽의 북녘 땅, 산기슭에 강가 꺾이는 곳, 네 어미가 내 어미가 이곳에 묻혀 있어 무덤이 몹시도 소슬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묻혀 있는 곳, 장소가 바로 저 서울 저 서곽 북녘 땅, 즉 양주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석과 묘지명을 해 넘기도록 마치지 못했으니 몸은 세장 속에 갇힌 학이 부안간에 나오지 못하는 듯하리라. 그래서 이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못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도록 아직 마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엄마의 그 몸과 그 영혼들이 세장 속에 갇힌 학이 마치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마무리 절차를 끝내고 와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름부터 가을 겨울에 이르도록 부모님이 아프고 아이도 병들어 행장 꾸리고도 머뭇거렸으니 제사 지낼 절기를 3번이나 접어렸네.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장례 그 마무리 절차를 끝내려고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아프고 아이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짐 꾸려놓고도 계속 머뭇거리고 못 갔다라는 것.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 근래 평안하시고 자잘한 일들 조금 쉴만하니 이번 행로 비록 때에 맞진 않아도 개중에 한가한 시기라오. 그래서 계속 하려고 짐을 여러 번 꾸리고도 가지 못했는데 지금 마침 뭐 부모님도 평안하시고 뭐 일들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관청에 있는 일들도 이제 조금 한가해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갈 수 있는 딱 적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지금 다 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섰장 쓰느라 기력이 다해 지쳤지만 나를 세며 눈보라 무릅쓰고 다녀오리라. 나는 스스로 왕래하기 쉽다만 너는 어찌 이별이 어렵단 말이냐. 이 섰장이라는 건 이제 공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문서 쓰느라고 이제 기력이 다해 내가 지쳤지만 나를 헤아리면서 8일 만에 갔다 올 수 있으면 내가 6일 만에 갔다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세면서 뭐 눈이 오든 말든 막 무릅쓰고 다녀오겠다. 나는 한번 갔다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는 한번 왕래하면 되는데 너는 이거 한번 잠깐 이렇게 이별하는 거 며칠만 잠깐 나랑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엄마에 대한 거 다 처리하고 올 수 있는데 그거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렵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원 서쪽을 보라. 누추한 옛 고향집 쓸쓸하고 적막하리라. 사람은 없고 옛 자취만 남았으니 생각할수록 마음속이 타들어 가누나. 이 악원서 쪽은 고향집이 있는 그 서울 그 지역을 말하고요. 이 고향집도 한번 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는 김에. 그런데 고향집에 사람은 없고 옛 자취만 남아 있고 그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했었던 그 자취는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아내는 죽고 없고 이러니 생각할수록 마음은 막 타들어가고 막 슬픈 마음이 벌써부터 들고 있다.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거하는 집 사방에 이웃은 없고 바닷바람 추위가 뼛속에 파고드니 백방으로 내 말을 염두에 두고 천금처럼 여겨 부디 소홀히 하지 말거라. 여기서 백방으로 내 말을 염두에 두고라고 했는데 이 내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요 같은 시기에 지었던 다른 시의 내용을 보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이런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남포 지역이 뭐 바닷바람이 뭐 추운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이웃 주변에 이웃도 없고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저기 나돌아다니지 말고 아빠가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한 거 있으니까 이거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뭐 이런 지금 의미입니다. 네. 그 아들한테 삐진 아들을 달래는 과정. 또 왜 내가 가는지 엄마의 그 장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그 이유. 또 뭐 이런 뭐 이야기들. 또 아들에 대한 뭐 걱정.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나의 시 속에 긴 32구의 장편 시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내 묘소를 다녀오기 전에 아들과 이별하면서 아들에게 지어준 시입니다. 아들에게 엄마 묘소에 다녀오려는 이유를 솔직하고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토라진 아이를 달래고 위로하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또 연민의 마음, 아울러 절절한 부성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채팽유는 남포 현감으로 있으면서 서울의 동벽단 구성원, 또 아내 한씨, 또 아들 응동과 관련하여 그리움, 또 상실감과 고독감, 연민과 부성애 등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단편시를 쓰기도 하고 연작시를 쓰기도 하고 장편시를 쓰기도 하는 등의 여러 시형을 활용하고 또 사물을 통해 정감을 표현하거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는 등 그 수법 면에서도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포 지역의 어떤 문화, 또 남포 현감의 한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